쓰러진 상태에서 위에서 그냥 발로 밟았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게 들어가는 거죠. 너무 크죠. 감정적이 너무 큰 거죠. 감정의 탄창을 싹 다 비우는 풀 메탈 자켓이라고 하는 네. 표현이 맞을 겁니다.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깊은 새벽, 평소라면 고요해야 할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가 경찰차와 구급차들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진입하자 거실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 방을 하나씩 확인하는데 안방문을 여니 한 여성이 침대 아래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몸 곳곳에 상흔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급히 여성의 호흡을 확인했으나 이미 숨은 멎은 뒤였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사망자는 57세 이정미 씨. 그녀의 몸에 남겨진 참혹한 상흔들은 사망 직전 정미 씨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다발성 손상이었습니다. 왼쪽 갈비뼈 2번부터 9번, 오른쪽 갈비뼈 2번부터 10번, 총 17개가 부러졌으며 간 파열로 인한 복강 내 출혈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굴 부위에 다수의 멍과 상처를 비롯해 머리 내부에서도 출혈이 확인됐습니다. 강한 외력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정미 씨. 그러나 현장에 둔기나 흉기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집안의 모습도 차분했습니다. 참혹하게 발견된 정미 씨의 상태와 달리 누군가 도어락을 부수거나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집안을 어지럽히며 금품을 뒤진 물색흔 역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밝혀집니다. 피의자의 혈액 분석 결과 체내에 상당량의 알코올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만취 상태였던 정미 씨가 있던 집안에는 술상도, 빈 술병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인근의 동선을 샅샅이 추적한 끝에 도봉구의 한 단란주점에서 정미 씨의 마지막 행적을 포착했습니다. 기억납니다. 사건 전날 저녁 7시 넘어서였을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두 분이서 왔어요. 한 3시간 정도 머물다 가셨는데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어요. 큰 소리가 써 나오기도 했고 심한 말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인 2월 18일 저녁 7시 41분, 이정미 씨는 누군가와 함께 주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날선 대화를 주고받던 두 사람은 밤 10시 44분 함께 주점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뒤 이정미 씨가 아파트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당황스러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집은 피해자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집이 아닌 낯선 곳에서 사망한 정미 씨. 그렇다면 그곳은 단란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그 동행인의 집이었던 것일까? 그리고 그가 정미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인인 걸까? 이정미 씨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그를 찾아내야만 하는 상황. 베일에 쌓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의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크라임은 보다 경제적인 쇼핑 플랫폼 이싱크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준비할 사건은 2025년 서울 노원구에서 발생한 사건이고요. 나오는 이름은 가명입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정말 많은 외력에 의해서 갈비뼈가 17개가 부러질 정도고 여러 가지 또 많은 출혈들과 상흔들이 있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죽는 사람을 실제로 보면은 너무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과 이쪽이 다 부서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디를 이렇게 때리거나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쓰러진 상태에서 위에서 그냥 발로 밟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부서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서 있는 상태에서 어디 맞는다고 보면 자기가 피해기더라도 하죠. 피해면은 이렇게 다 부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러진 갈비뼈가 간을 찔러서 그 출혈로 돌아가시는 전형적인 형태의 우리가 보통 완전히 밟혀 죽는다. 이런 형태인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얼굴 부위에 뭔가 상처도 머리도 그렇고 아마도 둔기란 흉기가 아니라 누운 상태에서 그냥 밟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리도 이제 내부에서 출혈이 확인될 정도면 강력한 외력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누운 상태에서 네. 여기를 완전히 발로 하면은 체중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안쪽이 골절이 되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정적인 게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크죠. 감정적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그냥 치명 부위를 찌르거나 뭔가 목을 조르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감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은 이건 뭐 전체를 완전히 했다는 건 우리가 말하는 풀 메탈 자켓이라고 보는 완전히 감정의 탄창을 싹 다 비우는 풀 메탈 자켓이라고 하는 네.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 총알에 모든 총알을 다 소진할 정도로 쏴버리는. 그렇죠. 안방에서 발견이 됐었는데요. 뭐 당연히 뭐 침입훈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게 본인의 집이 아닌 부분이 또 있었다라는 시신이. 근데 이게 유기를 보통 이제 들고 나가서 뭐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둔 상태로 결국은 뭐 그러니까. 발견이 돼가지고. 남의 집에 네. 본인의 집도 아닌데 와서 밟혀서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침입훈 물색흔이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집 주인이나 이 집 거주자가 범인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집, 그러니까 제3자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서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는 그렇죠.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는 이 돌아가신 네. 분은 자기 집이 아니에요. 그리고 술이 많이 취했는데 술상도 술병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어떤 뭐 깨지거나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술을 여기서 안 먹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집에 열쇠가 있는 사람이란 소리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이 거주자거나 주인이겠죠. 단란주점에서 누군가 같이 둘이서 와서 3시간 동안 먹고 갔다.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그러면 좀 뭔가 감정적으로 좀 연결이. 그렇죠. 싸웠다. 말다툼이 컸다. 그래서 데리고 가서 예를 들면 거기에 뭐 술을 약을 탔다거나 아니면 뭐 뭘 완전히 만취하게 해갖고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살해했다. 그런 게 되지 않을까요? 약간 스케치가 전반적으로 감정들이 좀 많이 읽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장소도 발견이 이제 어쨌든 되면은 본인을 지목할 수 있는 곳이라서 뭔가 계획된 상해 범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까요? 그렇죠. 계획됐으면은 이렇게 가지 않겠죠. 계획된 건 아니고 네. 만나서 조우해서 조우 후에 감정의 고조 후에 네. 그 다음에 계획. 왜냐면 여기서 막 때리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밖에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할 수 그렇죠. 없는 범죄니까. 안에 들어가서 네. 하고 거기서 감정을 쏟고 도망 나왔는데 뭐 이런 형태가 네.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살해된 이정미 씨였는데요. 대체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씨는 사회적인 활동 반경이 넓지 않은 평범한 주부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녀의 주변을 조사하며 처음 마주한 사실은 채무 관계였습니다. 휴대폰 기록 조회 결과 정미 씨가 누군가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여러 차례 재촉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정미 씨의 주변을 조사하던 중 그녀의 지인으로부터 중요한 제보 하나를 얻었습니다. 정미가 죽기 열흘 전이었어요. 갑자기 정미가 사진을 보냈는데 집 화장실 문이 난도질당해 있는 사진이었어요. 정미가 엄청 공포에 진료했었어요. 정미 씨는 누군가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던 것일까? 하지만 경찰에 접수된 신고 기록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화장실 문을 그토록 공포스럽게 난도질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혹시 남편과 어떤 갈등 관계가 있었던 걸까? 하지만 조사 결과 남편과의 특별한 불화는 확인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사건 당일 남편의 알리바이는 명확했습니다. 수사의 방향이 다시 미궁에 빠질 무렵 경찰은 주변인들로부터 이 씨가 최근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정미 씨가 최근 들어 어떤 사람 얘기를 하면서 화를 많이 냈어요.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하면서 그 사람을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고 할 정도였어요. 최근 들어 누군가를 험담하는 일이 잦아졌다는 이정미 씨. 이때 진술을 들은 경찰의 머릿속에 단란주점 사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둘이서 술을 마시는데 분위기가 아주 험악했어요. 뭐 바람을 피웠느니 어쨌느니 하면서 소리 지르고 싸우더라고요. 이정미 씨와 함께 단란주점을 방문했던 동행자. 혹시 그가 정미 씨가 최근 험담을 하며 원한을 품었던 사람인 걸까? 경찰은 마침내 이정미 씨의 휴대폰 문자 기록에서 이름 하나를 발견합니다. 송지영. 정미 씨 문자 내역에는 송 씨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송지영 씨를 조사했습니다. 송 씨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평범한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송 씨를 불러 조사했는데 피해자와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둘이 앙숙이었어요. 지인들의 진술처럼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정미 씨와 송지영 씨. 둘 사이의 불화는 바로 한 남성 때문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여자가 자기 형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저한테 남자친구랑 헤어지라는 둥 계속 저랑 남자친구 사이를 참견하고 방해했어요. 사망한 이정미 씨가 자기 남자친구의 형수였다는 송 씨의 말. 그렇다면 왜 남자친구의 형 씨가 시동생의 여자친구에게 죽여버리고 싶다고까지 하며 원한을 품었던 것일까? 대체 두 여자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네, 좀 주변의 관계들이 좀 여럿이 있고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500만 원을 뭐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아서 막 그거 가지고 좀 채무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좀 500만 원 채무와 지금 시신이 너무나 참혹하게 공격됐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될까요? 그건 별로 안 되겠죠. 500만 원 갖고 누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냐, 상식적으로. 물론 상식적이지 않은 관계, 예를 들면 500만 원이라 하더라도 둘 사이에 관계가 감정적으로 뭐가 있었으면 그렇지 있었다면 모르지만은 네. 500만 원 자체만 가지고는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는 거고, 그리고 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전에 빌려준 게 아니라 그렇게 뭐 긴 기간도 아니라고 하면은 네. 그거는 좀, 대신에 네. 화장실 문이 난도당해져 있는 사진과 공포, 이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죠. 열흘 전이면은 사실은 이제 사망하기 열흘 전이라서 진짜 붙어 있는 기간이라서 그렇죠. 네. 분명히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스토커, 좀 교제 폭력, 네. 이별 범죄, 이거를 분명히 의심을 하죠. 화장실에 이 정도로 분풀이를 할 정도면은 네. 그 분풀이가 이 피해자한테 그대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 갈비뼈가 부서질 정도의 그렇죠. 예. 그럼 이 화장실 문을 난도질이라는 게 보통 칼로 막 이거잖아요. 찍었다. 그렇죠. 네. 그 정도의 감정을 풀로 표출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정도 살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이제 한편 이정미 씨는 사망한 1, 2주 전부터 중년 여성입니다. 송지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죽여버리고 싶다. 뭐 험담. 근데 또 송지영 씨는 아는 사람인데 내 남자친구 형수다. 내 남자친구 형수라고 소개시켜준 사람이다. 근데 뭐 자신과의 사이를 방해했다. 형수가 왜 방해를 하죠? 그런 경우는 돈 유산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사귀는 걸 방해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형수가 무슨 남인데. 이거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신 분과 송지영이란 사람이 뭔가 사이가 안 좋았어. 네. 막 서로 욕해. 그런데 둘 사이는 남자친구의 형수라는 거잖아요. 네. 아무 관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쏟아내는 관계가 아닌 거죠. 아니죠. 그 무슨 관계에 뭐 흔히 말하는 남편의 정부도 아니고 아니면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면 모르지만은 네. 건너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건 선뜻 그래서 죽여버리고 싶다? 남자친구 형수를 왜 죽여? 그런데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 중년 여성이 이렇게 지금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갈비뼈 17개가 나갈 정도로 공격이 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건 안 되죠. 그냥 일단 제압도 안 되고. 네. 다만 무슨 약을 쓰거나 네. 뭐 그럴 수는 있죠. 약을 술을 쓰거나. 좀 많이 드시긴 했지만은 네. 술만 가지고는 어렵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보통 이런 형태의 건 여자라고 하면은 네. 도구를 쓰지 않고 몸만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거의 사례가 없죠. 그런 사례는. 네, 알겠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CCTV를 확인하면서 유력 용의자 특정했는데요.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CCTV를 살펴보던 경찰은 이정미 씨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 직후인 새벽 00시 54분경 아파트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는 의문의 남성을 포착했습니다. 남성의 손에는 정미 씨의 가방과 휴대폰이 밀려 있었습니다. 남성은 60대 박 씨로 송지영 씨가 자신의 남자친구라고 말한 사람이었어요. 그 아파트도 박 씨 자택이었고요. 그런데 또 박 씨가 집 밖을 나오기 전에 송지영 씨랑 통화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박 씨는 이정미 씨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로 추정되는 새벽 시간 송지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모 가능성을 두고 경찰은 즉시 송 씨를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남친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지금 너네 집으로 갈 테니 택시 좀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 콜택시만 불러줬을 뿐이에요. 진짜 그게 전부예요. 경찰은 실제로 송 씨가 콜택시 업체에 전화해 박 씨에게 차를 불러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송 씨를 상대로 박 씨와의 관계와 피해자 이정미 씨와의 갈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그리고 송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전화를 뺐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뭐 미친 샹, 너 우리 오빠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뭐 욕을 퍼부었어요. 이후 박 씨의 집을 찾아갔던 송지영 씨는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몹시도 낯이 익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박 씨가 전에 자신의 형수라며 소개했던 이정미 씨였습니다. 집에 갔더니 그 여자가 미친 왜 왔냐면서 또 욕을 하더라고요. 저도 열받아서 그 여자 뺨을 한 대 때렸어요. 남자친구한테 이 사람 뭐냐고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형수가 아니라 남자친구의 여자친구였더라고요. 박 씨가 송 씨에게 형수라고 소개한 이정미 씨는 사실 박 씨가 송 씨를 만나기 전부터 교제해오던 연인이었던 것. 양다리를 걸치며 거짓말을 해왔던 박 씨.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두 여성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이정미 씨는 송 씨의 직장까지 찾아가 망신을 주겠다며 박 씨를 몰아붙였고 송지영 씨 역시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그 여자랑은 곧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정미한테 빌린 돈 일부도 제가 대신 갚아줬고요. 어쨌든 저희는 다시 사이를 회복했고 사건 당일 저녁에도 저희 집에서 남자친구랑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이정미와 헤어진다는 말을 믿고 다시 전처럼 지냈다는 송 씨. 사건 당일인 2월 18일 저녁 역시 함께 식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 박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연천에서 사업하며 알게 된 사장을 만나러 가야 된다고 나갔어요. 그리고 7시간 정도 후인 12시 40분에 택시를 불러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아는 사장을 만나러 간다며 나간 박 씨. 하지만 이후 그가 모습을 보인 것은 자신의 아파트였습니다. 연천의 아는 사장을 만나러 갔다던 박 씨는 왜 자신의 집으로 향했던 것일까? 경찰은 박 씨의 사라진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좀 불륜이 끼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피해자 분께서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네, 유부녀인 상황이었고 남자친구가 양다리 흔히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돌아가신 분은 남편이 있었고 네, 불륜이겠죠. 누가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 돌아가신 분은 위험한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범죄적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도 있고 남자친구도 있으면은 네, 남편한테 죽을 수도 있고 남자친구한테도 죽을 수도 있고 남자친구의 관련된 사람한테 청부로 죽을 수도 있고 네.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당시에 전화한 부분 때문에 하필이면은 이 박 씨라는 사람이 저희가 이제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그 시간에 송지영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보통 이제 저희가 살해 이후에 첫 전화가 어디로 가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한데 뭐 공범일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가장 뭐 믿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 상황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뭔가를 저질렀는데 네, 그걸 회피하거나 뭘 설명하기 위해서 네, 감정적으로 가깝고 컨비니언스하게 가까운 사람을 찾는 거죠. 컨비니언스란 건 도주든 뭐든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향성이 존재하죠. 사건 자체의 어떤 그런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송지영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이정미 씨가 빌려준 500만 원, 박 씨에게 빌려준 500만 원을 대신 갚아줬고 그리고 이제 또 바로 직후에도 그러니까 약간 좀 감정적으로 박 씨는 송지영 씨에게 더 가 있고 그것 때문에 그 돌아가신 분이 화를 많이 냈던 그런 부분이 좀 보여서 이 셋 사이에는 뭔가 심각한 뭔가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돈과 관련돼 있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빌려줬는데 내가 대신 갚아줬는데
라고 약 올렸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네네. 감정이 더 올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감정은 실제로 딱 한 방향성이 아니죠. 네, 그래서 관계가 좀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좀 어렵기도 한데 사건 당일날 저녁을 좀 보면은 박 씨는 이 송지영 씨하고 식사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천에서 무슨 뭐 아는 사장한테 연락이 왔다라고 해서 나가는데 사실은 이 전화가 화가 난 이정미 씨한테 걸려온 전화였고, 그 돌아가신 분한테. 네, 한 그래서 이제 거죠. 단란주점 가서 뭔가 뭐 어쩌고 그렇죠. 저쩌고 하고 술 마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파트로 들어갔고 그렇죠. 23시경에 아파트에 들어가고 1시간 거의 2시간 가까이 지나서 00시 54분에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정미 씨의 가방과 휴대폰을 또 들고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박 씨라는 남자는 양다리를 거쳤고 그런 관계를 이쪽에는 이쪽 말 저쪽에는 저쪽 말을 하다가 걸린 거죠. 네. 이 걸린 것을 단란주점에서 말로 풀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더 화를 내게 한 거죠. 이정미 씨가 화를 더 냈다. 덜을 냈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집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또 다른 형태를 하다가 죽이게 되는.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도 박 씨 어떤 치명적인 어떤 거를 얘기를 했거나 감정이 오르니까 네. 그랬을 수 있는 거라. 근데 이쪽 들고 나온 가방과 휴대폰도 좀 의문인데 이거 나중에 발견된 데가 이제 둘이서 술 먹었던 단란주점 근처에 있다가 유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본인은 단란주점에서 술 먹고 자기는 나왔다. 그러고 조작을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그럼 뭐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피해자분은 혼자 술 먹다가 나와서 어디가나 엎어져 갖고 뭐 이런 머리를 썼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그 머리가 부실한 거죠. 보통 제가 이런 사건들에서는 네. 생각하고 행동은 하지만 실제로 많이 부족한 계획성이 보인다. 네. 그 부족한 계획성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자, 경찰은 용의자인 박 씨를 체포하는데요. 수사 마지막 이르렀습니다. 동기와 숨겨진 진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이정미 씨를 살해한 혐의로 연인 박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박 씨의 주장에 따르면 박 씨와 정미 씨는 2023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5월 박 씨가 또 다른 여성인 송지영 씨를 만났고 이 양다리 관계가 들통나며 박 씨와 이정미 씨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뭔가 억울한 듯 했습니다. 양다리를 걸쳤으니까 제가 나쁜 놈은 맞죠. 근데 이정미 걔는 뭐 깨끗해요. 걔도 지가 유부녀라는 사실 숨겼어요.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다고요. 지는 뭐가 잘났다고 맨날 나한테 바람 피웠다고. 아니, 온갖 모욕은 다 줬어요. 박 씨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의 외도와 이 씨의 기만 행위가 겹치며 관계가 악화됐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정미 씨가 이 여자 저 여자 찝적대지 마라. 남자 새끼가 왜 그러냐. 오죽하면 네 부인이 너를 떠났겠냐. 나이 처먹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라면서 자신을 압박했고 이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건 채무 문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신용불량자라 생활이 좀 어려워가지고 이정미한테 500만 원을 빌렸어요. 근데 바람핀 거 들통난 후에 계속 돈 갚으라고 치사하게 굴잖아요. 그래서 송지영에게 부탁해서 200만 원 먼저 갚았는데 그걸 알게 된 정미가 난리를 쳤어요. 돈을 갚는 과정에서 송 씨가 개입하자 이정미 씨는 격분했고 박 씨 역시 분노를 이기지 못해 칼로 화장실 문을 수십 차례 찔러 정미 씨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줄곧 정미 씨의 비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두 여성 중 누구와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전날인 2월 18일 저녁 송 씨의 집에서 식사를 하던 박 씨는 자신의 집으로 오고 있다는 정미 씨의 전화를 받고 급히 귀가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단란주점으로 향했습니다. 단란주점에서 술을 먹는데 이정미 걔가 또 바람 얘기를 꺼냈어요. 아니, 나한테만 꺼내는 게 아니라 단란주점 사장한테도요.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나를 쪽팔리게 하잖아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다툰 두 사람은 밤 10시 44분경 주점에서 나왔고 밤 11시 박 씨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박 씨의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무자비한 박 씨의 폭행에 갈비뼈가 부러지고 간이 파열된 정미 씨는 결국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검찰은 박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선 박 씨는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자신은 당시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였으며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CCTV 속 박 씨는 혼자서 정상적으로 보행했습니다. 무엇보다 범행 직후 12시 32분
단골 술집에 전화를 걸어 영업 여부를 묻고 송 씨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어요. 충분히 상황 판단력과 인지력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박 씨는 자신의 휴대폰에 피해자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삭제했고 자신의 단골 술집 앞에 정미 씨의 가방과 휴대폰 등을 유기하는 등 매우 주도 면밀하게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정미 씨의 물품을 유기한 박 씨는 이후 다른 연인 송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박 씨의 과거 범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2021년에 박 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을 위협해 조사받은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 외에도 술 먹고 저지른 폭행 전과를 여럿 확인했습니다. 연인을 기만한 것도 모자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박 씨. 과연 법은 그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네, 박 씨 같은 경우에는 신용 불량자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형수라고 이정미 씨를 송지영 씨에게 이야기한 것도 거짓말이었고, 뭐 양쪽에 다 걸치고 있었던 부분으로 보이고, 과거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을 위협해서 조사받은 기록, 술 먹고 저지른 폭행 전과 여럿, 뭐 등등이 있네요. 어떻게 프로필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옛날 형사들한테 얘기하면 그 늙은 제비라고 하죠. 늙은 제비. 옛날에 혼인 빙자 간음죄라든가 뭐 간통죄, 뭐 특히 혼빈간이 있을 때는 네네. 카바레나 나이트클럽에 치고 앉아 있다가 주부들 뭐 후려갖고 뭐 하는, 딱 박 씨라고 하는 이 범인의 딱 특성이 그거예요. 흔히 말하는 직업군인이었다가 나와서 실패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이런 짓거리, 특히 결혼한 여성들을 후려갖고 돈 뜯어내고 양다리 걸치고 거기서 안 되면 들겨 패고 또 뭐 하고, 이런 것이 폭행 전과가 여럿이잖아요. 네. 딱 그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혼인빈자 사기꾼의 특성을 받는 거죠. 박 씨 같은 경우에는 사망한 이정미 씨도 본인이 유부녀인 거 숨기고 나한테 처음에 접근했고, 이게 갈등의 기폭제다라고 주장을 본인이 얘기해요. 네. 갈등의 기폭제는 본인이 양다리 걸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나를 너무 모욕을 해서 화가 나서 폭행을 하다가 사망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맞습니다. 네. 그거는 이런 종류의 범인들은 네. 곧 찍어도 자존심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걸 자극을 하면은 화가 나고, 화가 나는 것으로 힘이 약한 피해자를 심각하게 폭행을 하죠. 그래서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피해자가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뭐 그년 어쩌고 저쩌고 하면 송지연 씨 얘기하고 막 서로 욕하고 뭐한 것들은 길었습니다. 길었는데 이날, 이 사망한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또 중요한데, 그 전까지는 왜 그냥 듣고 넘기고 약간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려고 하다가 이날은 왜 이런 엄청난 폭력을 보이면서 살해를 했냐? 돈 때문에겠죠, 돈. 네. 그전엔 돈으로 무마를 했고, 네. 지금은 돈으로 무마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카드를 때려서 뭔가 좀 내가 제압해야겠다 이건가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근데 그게 네. 통제가 안 된 것 같아요. 자기도 술을 많이 먹고 예, 화가 그렇죠. 많이 나고. 예, 통제가 안 된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마지막 남은 그 알량한 자존심을 긁는 무슨 얘기를 한 단어를 했다든지. 그렇죠.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놈한테는 이 여자가 있는 거고, 네. 이 여자한테 다 돈 뜯어내려고 한 거지, 네네. 실제로 소위 말하는 사랑해서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게 돌아가신 분한테 기분 나빴던 거고, 이놈이 기분 나쁜 건 또 제비지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자존심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정민 씨가 송지영 씨에게 그렇게 화낸 이유도 본인도 어쨌든 불륜이긴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난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게 본인이 보호되지 못할 상태에서 네. 술을 먹다 보니까 먹이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결국은 죽임을 당한 거죠. 심신미약 주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판결문 따르면 CCTV에서 뭔가 조금 휘청하는 느낌이 있지만 혼자서 계속 움직이고, 그리고 이후에 뭐 증거 은닉 관련된 행동들도 그렇죠. 했고. 본인은 블랙아웃을 주장하고 싶겠죠. 네. 왜냐, 블랙아웃을 주장해야지 형이 떨어지니까, 감경이니까. 본인이 죽인 건 맞는 거고. 네네. 그런데 이제 움직인 동선, 택시 부른 거, 거기까지 간 거 보면은 실제로는 블랙아웃의 상황은 아니고. 또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걸어 내려온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피하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뭐 이 판결 날 때까지 해소가 좀 덜 됐다라고 느낀 부분이, 이제 이게 전화를 어쨌든 은닉을 하고 상황을 하는 건데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죽었으니까 이게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증거도 갖다 버리려고 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송지영 씨에게 음. 전화를 걸어서 콜택시를 불러달라. 그렇죠. 굳이 근데 왜 죽였냐? 네. 너 때문에 죽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죠. 마지막까지. 우리 관계 때문에 그렇죠.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 그렇게 된 거죠. 다. 예. 감정을 그쪽으로 돌아가죠.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니까 공모 가능성은 없으나 공모 가능성보다는 네. 사후 공모 음. 하고 뭔가를 이하고 같이 이렇게 했다라고 빌미를 잡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죠. 네. 쟤한테 택시 불러달라고 했다. 그럼 둘이 알았어? 얘 죽이는 거 알았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진술을 은근슬쩍 넘어갈 가능성이 있었죠. 네. 근데 그거는 안 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는지요? 결과 살펴보기 전에요. 전에 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덥다. PD 선풍기 있잖아. 선풍기 왜 안 쓰는 거야? 안방에 있는 거 가지러 가기가 너무 귀찮아요. 그 코드 다시 꽂고 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교수님. 자네 이 보랄 접이식 무선 선풍기 안 쓰나? 이게 선풍기예요? R2D2 아니에요? 아, 이거 선풍기네요, 진짜. 7cm 초슬림 접이식 선풍기라고 어디든 보관 가능하고 게다가 무선 이거 BLDC 모터라서 발열도 적고 조용하고 너무 좋은데요? 16옆 날개가 부드럽고 풍부한 바람을 만들어줍니다. 좌우 회전도 30도, 60도, 90도 골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각도가 이거 180도로 위아래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커버가 되고 이것도 높이 뺄 수 있거든요, 위아래로. 네. 온 그 각도가 다 커버가 됩니다. 네, 이 컴팩트한 보럴 무선 선풍기가요 무려 크라임딜 특가 89,000원입니다. 유선 아니고 무선이에요. 저처럼 이제 귀차니즘으로 더위 참지 마시고요. 이거 들고 다니면서 어디든지 자기 갈 수 있는 곳에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이 영상에 더보기 및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주셔야 크라임딜 특가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네, 재판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갈등을 핑계 삼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십 회 구타하는 잔혹한 방법으로 골절과 내장기 파열 및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경찰 신고나 응급 구조 요청을 통하여 피해자가 생존할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을 저버리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극단적인 상황에서 피해자의 물품을 유기할 장소를 물색하여 이를 실행에 옮기는 등 자신의 죄책 인멸에 몰두하였는 바 범행 후의 정상도 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스스로 음주로 인한 문제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재차 음주를 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주취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는 와중 다소 우발적인 계길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유예된 징역 1년을 추가로 복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징역 20년, 5년간 보호감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이 됩니다. 2심 같은 경우에는 이 피고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던 1심과는 달리 내가 다 심신미약도 아니고 내 죄 다 인정합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형량의 변화는 없고 20년이 확정이 됩니다. 자장 버린 거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남편은 뭐가 돼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가해자 중심으로 판결을 쓰다 보니까 네네. 이런 표현 자체가 사실은 좀 걸리지만은 네. 뭐 이 판사들이 그것까지 신경 쓸 인간들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다투는 와중에 우발적 다른 흉기라든가 이런 거 없이 이런 것이 참작된 부분인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참 웃긴 게 얘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판사들이 이런 거예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면은 걸리면은 다 살아야 되는데 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음주운전은 몇 년 안 되는 거고 네. 살인이, 그러니까 큰 거와 작은 걸 이 사람들은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뭐 계획을 했더라도 그건 고려 대상이 아니었겠죠. 그 그러니까 정도는. 네. 그걸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네. 그래서 그 얘기가 된 거고, 네네. 어쨌든 폭발적인 형태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우발적이라고 하는 것에 증거가 거꾸로 된 게 좀 안타깝고, 실제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우발적으로 죽나 계획적으로 죽나 잔인하게 죽은 건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완전히 가해자 중심의 시각인 겁니다. 네네. 이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성인 재범성 위험성 평가도구 코라스G 같은 경우에는 30점 중에서 12점 받았고 PCLR 같은 경우에는 40점 중에서 16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반사회성은 높지가 않아요. 근데 대신에 폭발적인 이런 분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범 위험성은 높죠. 근데 반사회성은 높은가? 보통 이 정도면 뭐 조금 높다? 평균에 대해서 이 정도를 네. 얘기하는 거죠. 뭐 여자들을 이용하면서 살았으니까 뭐 그런 부분은 사기꾼이니까 있겠지만, 그런 거죠. 예. 네. 이게 글쎄요, 뭐 이 범인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아주 평범합니다. 네, 그런 사건인데, 정말 복잡하고 또 뭐 이게 또 댓글도 복잡할 것 같은데, 네, 뭐 관계도 복잡하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럼 바람을 폈어 피해자한테 이런 댓글도 분명히 달리겠죠. 네, 하여튼 뭐 유족분들도 뭐 이게 사실은 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전체 그림을 다 보시게 됐을 테니까 그렇죠. 복잡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음.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